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왕유의 시 한 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당나라 때의 시인이자 관리로서 시선이라고 불리는 이백과 시성으로 불리는 두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불, 시를 쓰는 부처로 불리지요. 시 속에 자신의 불교에 대한 신심을 평화롭게 혹은 담담하게 담아냈기 때문에 그의 시 속에는 불가의 선미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연을 초월의 세계로 묘사한다든가 수행자의 깨달음을 자연 현상으로 표현하면서 독자들을 선적인 명상의 세계로 이끌고 있죠. 불가의 사상을 이해하시기에는 매우 훌륭한 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는 동양의 모든 문인사대부들이 바람하지 않는 반은반사로 유명합니다. 인생의 반은 벼슬린으로서 또 반은 은거인으로서 살았다는 것이죠. 나라에서 불리면 나가서 벼슬을 하고 내쳐지면 물러나서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벼슬과 은거 이 두 가지를 때에 맞춰서 오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일을 무리 없이 병행했다는 것으로 그의 성격을 짐작해 봅니다. 셋째로 그의 시는 소동파가 말했듯이 시 중 유화, 화 중 유시로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답니다. 그는 시서와 삼절, 즉 시와 글씨, 그림 모두 뛰어나다 보니 시를 쓰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시를 썼습니다. 해서 그의 시를 감상하다 보면 저절로 눈앞에 한 폭의 아름다운 산수 자연의 절경이 펼쳐지고 그의 그림을 보면 시 한 수가 저절로 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유명한 여느 시인들의 불행한 삶과는 달리 비교적 부족함 없이 유유자적하게 삶을 누리면서 자신의 뛰어난 예술성에 불교적 신념을 흠뻑 담아놓은 왕유의 산수자연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과향적사, 향적이라는 절을 찾아가다입니다. 향적사라고 한다면 당나라 때의 유명한 사찰이래요. 향적사의 향적은 향 쌓을 적 절사로서 향으로 만들어진 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찰명은 유마거사와 관련이 있는 절이에요. 유마거사는 머리를 깎지 않은 제가 신도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향적사는 그가 지은 유마경 향적불품에서 따온 명칭인데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42억 항아사, 그러니까 긴지스강에 있는 모든 모래수와 같은 항아사만큼의 거리를 지나서 중향국, 무리중 향향 나라국 해서 모든 것이 향으로 이루어졌다는 나라, 불국토지요. 그 중향국에는 향기로 설법을 하시는 부처님이 계신데 그 부처님의 명호가 바로 향적불, 향적부처님이에요. 이 향적사는 그 향적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한때 이 유마거사는 신통력을 발휘해서 한 보살을 만들어 그 보살로 하여금 중향국에 계신 향적 부처님에게 밥을 탁발해 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밥을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먹였는데 그 밥은 먹어도 줄지 않아서 대중들이 모두 먹고도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왕유는 자신 또한 머리를 깎지 않은 제가 불자로서 자신의 자를 이 유마거사의 이름인 마희를 따서 지을 정도로 평소에 유마거사를 흠모하였습니다. 당연히
유마거사와 관련이 있는 이 향적이라는 명칭의 절은 그에게 남다른 감회를 주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왕유는 벼슬에서 물러나면 망천 별장에서 머물곤 했는데 이 절은 그 별장 부근에 있는 절이라고 합니다. 이 시의 주제는 시인이 처음에 발심하면서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입니다. 먼저 전체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과향적사, 향적사를 찾아가다. 향적사가 어딘지 몰라 구름 덮인 산봉우리 속으로 면이 들어가 사람 발길 없는 고목숲을 지나니 깊은 산 어디선가 종소리 들리누나. 샘물은 가파른 바위 틈새에서 목매는 소리를 내고 햇빛은 푸른 소나무 밑에서 열을 식히네. 어스름 저녁 텅 빈 연못가 귀퉁이에서 안선으로 번뇌망상을 눌러보네. 어떠신가요? 불가의 선미가 느껴지시나요? 이 시의 형식은 보시다시피 한 구에 5자로 8개의 구로 이루어진 오원율시인데요. 이 시를 반으로 잘라서 2개의 오원절구의 시라고 해도 내용상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각각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앞절구는 길을 떠나서 향적사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읊었고 뒷절구는 향적사에서 수행하는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각 연의 끝자인 산봉우리 봉, 종종, 소나무송, 용용의 종성인 이응을 운율로 맞춰서 리듬을 주었지요. 그럼 이 정도로 소개 말씀 올리고 시 읽으며 추가 설명드리지요. 첫 연 수연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지 향적사, 수리 입운봉. 향적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구름 낀 산봉우리 속으로 면이 들어갔다. 부지, 아닐 뿔, 알지, 알지 못한다. 무엇을? 향적사, 향적사 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향적사는 중국 장안 부근에 있는 종남산에 있는 절로서 왕유의 망천별장 근처에 있는 절이라고 했지요. 유명한 절이라 익히 듣기는 했겠지만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지요. 수리 입운봉, 수리, 샘수, 거리단위 리, 몇 리, 수리, 이 몇 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나타내기보다는 시인이 가고 있는 움직임을 실감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 1, 2, 1리 정도의 짧은 거리라기보다는 뒤에 입, 운봉과 함께 좀 긴 거리, 수리를 들어갔다 라는 뉘앙스로 읽음으로써 좀 험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 운봉, 들어갈 입, 구름은 산봉우리 봉, 구름 낀 산봉우리 속으로 들어가다. 운봉은요, 여름날에 산봉우리처럼 피어오르는 구름 혹은 구름을 이고 있는 산봉우리라는 뜻인데요. 이 구절로서 수리, 거리도 멀고 운봉, 높이도 높은 아주 험한 산길을 가고 있는 암시를 주고 있죠. 부지 향적사, 향적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수리 입운봉,
구름 낀 산봉우리 속으로 면이나 들어갔다. 예, 이런 느낌이에요. 당연히 이 시는 시를 쓰는 부처라고 불리는 왕유의 시인 만큼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초기 단계로 읽으셔야겠죠. 해서 이 향적사 가는 초행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뉘앙스를 주는 것처럼 이 깨달음의 여정 또한 쉽지 않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특히 이 첫 구절의 부지, 알지 못한다. 요 시어는 무명 혹은 무지로서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이 시인 자신의 경지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붙은 이 향적사는 깨달음과 평온을 상징하는 장소죠. 시인인 이 무지몽매한 수행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상징하는 시어입니다. 즉, 이 첫 구는 무명의 상태에 있는 시인이 그 최종 목적지인 깨달음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부지해서 무지몽매하다는 표현은 왕유가 우리 보통의 사람처럼 무명의 상태가 아니라 이 깨달음의 단계는 단계마다 그 단계에 막 들어섰을 때는 그 단계 안에서의 신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부지입니다. 또 한편 시인은 이 시의 배경으로 수리 입운봉 해서 구름 낀 산봉우리 속으로 면이나 들어갔다라는 구절로서 이 산수 자연의 그윽한 정치, 신비로운 정치를 깔아줌으로써 이 깨달음의 세계는 복잡한 속세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높은 하늘 아래 아스라하게 구름이 덮여 있는 것 같이 신비한 곳으로 묘사함으로써 시인 자신이 지금 매우 높은 정신 경계로 지금 막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부지 향적사. 향적사가 어디 있는지 몰라. 깨달음의 종착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 수리 입운봉. 구름 낀 산봉우리 속으로 면이나 들어갔다. 높은 경지 속으로 한참 깊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이에요. 고목 무인경. 사람 다니는 길 없는 고목 숲을 지나니 심산 하처종. 깊은 산 어딘가 종소리 들리네. 고목, 오렐고 나무목, 오래된 나무. 이 고목이란 오랜 세월을 지키고 서 있는 나무지요. 매우 우거진 깊은 숲속으로 들어와 있음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전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 같은 태초의 원시림 같은 자연 그대로의 숲속을 연상해 보세요. 그런 원시림 같은 숲속이니만큼 무인경, 없을무, 사람인, 길경. 사람 다니는 길이 없다. 숲속에서의 길이라는 것은 보통 나무들 사이에 만들어지지요. 그런데 그 나무들 사이에 사람 다니는 길이 없다. 혹은 사람 다니는 길이 없는 고목숲을 지나다. 지금 향작사를 찾아가는 여정이니만큼 후자로서 고목숲을 지나서 가는 이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겠지요. 다음 심산 하처종. 심산, 깊을심, 매산, 깊은 산. 하처, 어디하, 고처. 어디선가, 어느 곳에선가. 종소리가 울린다.
깊은 산 어디선가 종소리가 울리네. 심산은 앞연에 수리 입운봉에서 향적사가 있는 곳은 속세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다는 이미지를 심산이라는 하나의 시호로서 설명하고 있죠. 그 심산 하처 어디선가 깊은 산 어디선가 함으로써 뭔가 깊이감이 있고 신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아직도 향적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죠. 누가 있어서 길을 물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숲을 지나 깊은 산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돌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거예요. 후회스럽기도 하고 많은 갈등과 번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종종 종소리가 울립니다. 종소리는 시인으로 하여금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시그널이죠. 길도 나지 않은 곳을 가는데 문득 종소리가 울린다. 어쩌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 시인에게 희망이 생겼지요. 이제 향적사로 가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하여 가면 되는 것이죠. 역시 이 구절도 불가적으로 해석해 봐야겠죠. 고목무인경. 이 고목은요, 지난 수백 년 동안 수행정진하며 깨달음에 이른 많은 선각자들이라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런 선각자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그런 숲풀 속을 지나는 거예요. 명상과 수련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경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시인이 그 고목 숲을 지나가는데 그 길은 무인경. 여기서의 사람은요, 수행자들이 아닌 일반 속가인을 말해요. 이 삼각자들 같은 고목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울창하게 우거진 이 숲속은 오직 수행자들만이 다니는 길이라 일반 보통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 아니지요. 오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만으로 홀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와 같은 고목들이 마치 이정표처럼 쭉쭉 뻗어서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숲을 지나는 거예요. 전혀 방향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가다가 심산 하처종, 깊은 산 어디선가 종소리 들리네. 이 심산은 문자 그대로의 뜻은 깊은 산이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산이 아니라 비유적으로는 수행과 정진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의 보고가 있는 장소, 속세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고요하고 깊은 경지 혹은 참된 깨달음이 있는 공간을 심산이라는 시어를 사용했다고 해석해 봅니다. 해서 앞구절에서 선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수행의 여정 끝에 점점 깊이 들어간 심산이에요. 그렇게 선지자들의 지혜를 쫓아서 점점 깨달음의 깊이에 심취되어 들어가다 보니 하처종,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리더라. 비로소 드디어 한 가닥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뭔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목 무인경. 사람의 발자취가 없는 고목 숲을 지나니 심산 하처종, 깊은 산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들리네. 이상 여기까지가 하나의 절구로서 무명의 상태에서 수행의 발자취를 따라
깊은 선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향적사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제 다음 두연은 향적사에 도착해서 몸과 마음을 닦고 서서히 선정에 깊이 들어가는 장면을 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앞에 두 연이 초견성을 읊었다면 다음 두 연은 그 깨달음 후의 수행, 오후 수행을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경연이에요. 이제 향적사에서 본격적으로 참선 수행을 시작합니다. 천성 열위석 일색 냉청송 샘물은 가파른 바위 틈새에서 목매는 소리를 내고 햇빛은 푸른 소나무 아래에서 열을 식히네. 천성, 샘천, 소리성, 샘물소리, 열위석. 이 열자는 원래 목구멍인이라고도 있는데 여기서는 목매는 소리를 내다 로 열이라고 읽겠습니다. 위석, 위태로울 위, 돌석, 가파른 돌, 가파르게 깎아지르는 것 같은 돌, 급경사로 가파른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혹은 좁은 바위돌 틈에서 목매듯 콸콸 소리내며 뿜어내는 소리를 생각하세요. 천성 열위석 샘은 가파른 돌 위에서 목매는 소리를 내고 일색 냉청송 일색 해일 빛색 햇빛은 냉청송 차가울 냉 푸를 청 소나무송 푸른 소나무 아래에서 차가워지네. 시인은 이 두 구절로 자신의 수행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성, 샘천, 이 샘이 상징하는 바, 물이 상징하는 바는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몸과 마음을 닦아주는 정화의 도구로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의 첫 단계는 속세에서 물든 그 더러움을 씻어냄으로써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맑고 청정한 상태로 진입하는 준비 과정을 표현했다고 보겠어요. 그 힘든 수행의 모양을 위석으로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겪는 그 시련의 고통을 목맬 열자로 표현했죠. 이렇게 수행의 초입 단계로서 그러한 맹렬한 자기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일색 냉청송 햇빛은 푸른 소나무 아래에서 차가워지네. 일색 한낮의 뜨거운 햇빛은 냉청송 푸른 소나무 아래에서 차가워지네. 푸른 소나무 숲속에서는 그늘이 져서 시원해지지요. 그런 자연 현상을 표현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일색은 오욕칠정의 상징어로서 아직 시인에게 남아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말하겠어요. 냉청송, 요 청송은 앞서서 맹렬하게 지계, 계를 지키고 인욕, 참는 그런 정화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된 평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정심 하에서 그 속가에서의 열정, 속가에서의 욕심 이런 것이 다 평정을 찾아 냉정해졌다, 차가워진다, 식어진다. 이처럼 시인은 깨달음의 과정을 중의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함축적으로 자연 현상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구절은
맹렬한 자기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냉정한 평정심을 얻게 된 그런 그 경지를 읊고 있는 거죠. 천성 열위석. 샘은 가파른 돌 위에서 목매는 소리를 내고 일색 냉청송. 햇빛은 푸른 소나무 아래에서 차가워지네. 마지막 미연 결론입니다. 방모 공담곡 안선 제동룡. 해점은 텅 빈 연못 구석에서 안선으로 동룡을 눌러보네. 방모, 열불박, 저물모. 해가 어둑어둑 저무는 황혼때를 말하죠. 낮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잖아요. 이것도 단순히 하루의 끝이라는 그 시간상의 의미를 넘어서 한낮의 뜨거운 열정이 식은 것 같이 세속적인 욕망이 점차 사라져서 명상의 상태로 접어드는 그런 정신경계의 전환점을 알리는 상징어로 사용됐다고 봅니다. 공담곡, 공담, 빌공, 연못담, 구석곡, 텅 빈 연못 구석에서. 여기서 공담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없어서 텅 비었다는 의미의 없을 무자 대신 비어있을 공자를 쓴 것으로 작가의 공사상을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공자도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람이 없다, 비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의 그 내면의 비어있음, 평온함을 공자로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 공이라는 것은 지금은 없지만 다시 생길 것이기 때문에 없다는 무라고 하지 않고 또 지금 있지만 이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있을 유자라고 하지 않는 의미로 쓰인 공자예요. 즉 공담하면 텅 빈 연못인데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시간이 되면 또 여기에 사람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없지만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고 또 설사 사람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또 가버릴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있다고 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서 공자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여기에 있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없다는 의미에서의 공자예요. 그리고 이 연못 담자도 연못이라는 그 자체로 깊고 고요하다는 이미지가 있죠. 앞에 이 목매어 소리내어 오는 샘천과는 달리 이제는 고요해진 수행자의 내면의 상태를 비교해서 표현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공담이라는 것은 시끌벅적하고 소란하지 않은 고요하고 깊은 연못이지요. 거기에 이 시인은 또 곡자를 더했죠. 이 곡자는 구석 혹은 자세하다, 곡진하다 라는 의미인데 완벽히 정돈된 직선이 아닌 굴곡진 선을 연상시킴으로써 이 환경의 자연스러움, 평화로움을 그려줌과 동시에 연못의 굽이진 곳은 저물어가는 시간 속에서 그 적막함과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람 하나 없는 텅 빈 연못 구석은 마치 참선 수행하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임을 강조해주고 있죠. 또 중의적으로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공부의 단계로 볼 때 앞 사면의 천성 열위석, 몸과 마음을 닦는 정화의 단계를 거쳐서 일색 냉청송,
평정심을 찾고 방모 공담곡, 급기야 공의 구석구석까지 매우 디테일한 곳까지 아주 세밀하게 정성을 다해 정진하는 모습을 이 곡자로 표현했다고 짐작해 봅니다. 즉 어떤 순간에 다시 이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될지라도 전혀 그들로부터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려는 혹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는 시인의 의지력을 이 곡자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주 정성스러운, 어쩌면 간절한 시인의 이 심정은 이 마지막 결구에서 단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안선 제 동룡, 안선으로 동룡을 누르다. 이 안선이라는 의미는요, 편안한 안, 선선, 그냥 읽기 쉽게 선에 편안하게 들어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역 60번 수택절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수택절개에서는 절제의 단계를 6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4효가 안절이에요. 간단하게 초구부터 설명을 드리면 절제의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절제하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구이효,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해서 방종하는 상태의 63효, 그 다음 4효는 안절인데요. 안절은요, 편안하게 절제하는 단계가 아니라 절제하기 위해서 매우 능동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얻게 되는 절제의 단계예요. 그리고 9호의 감절은 굳이 절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절제가 되는 단계고, 상륙의 고절은 너무 지나치게 절제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의 단계를 구분한다면 수행자가 처음 선의 길에 들어서 마음을 집중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초기 단계의 선의 단계를 참선이라 하고, 여기 안선은요, 어떤 외부의 유혹이나 내부의 갈등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극복하면서 편안하게 선에 들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안선이에요. 이 평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선이라고 오해하는 게 평선입니다. 이 평선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단계이고, 그 위의 단계가 정선. 이 정이라는 글자가 암시하듯이 어떤 움직임도 없는 고요한 상태, 즉 내적 집중이 완전 극치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감각적으로 모든 그 장애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침묵과 고요 속에서 깊은 자각에 든, 완전히 선정에 든 단계를 말해요. 다시 돌아와서요. 요 안선, 능동적으로 내부 외부의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단계의 요 안선, 그런 안선으로 누른다. 요 제자는 없애다는 게 아니라 다스리다, 누르다입니다. 해서 안선으로 열심히 동룡을 누르는 거예요. 편안하게 눌러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누르는 거예요. 무엇을 누르느냐? 동룡, 독독, 용룡이죠. 여기서 동룡은 불가에서 말하는 삼독, 탐진치를 말합니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삼독을 말해요. 해서 시인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삼독, 번뇌망상, 그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 안선으로 누른다, 다스린다.
안선이라는 시어로 이 왕유의 정신 경계를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는 이 참선을 통해서 외부의 유혹이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 번뇌망상을 적극적으로 제압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단계를 읊은 것이에요. 다시 해보면 방모, 공담곡, 어스름 저녁, 텅 빈 연못가 구석에서 안선 제동용, 안선으로 번뇌망상을 눌러보내. 이상으로 왕유의 과향적사 읽어보셨어요. 참선에 몰두하는 왕유 선생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처음 전반부에서는 자연을 찾아가면서 몸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읊었고, 후반부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자연과 하나가 되어 깊은 선정에 빠져드는 과정을 평이하게 읊었습니다. 이 왕유의 시로는 일전에 가을밤 산에서 머물다 라는 산거 추명과 사슴 울타리라는 의미의 녹채를 다루었으니 선생의 자세한 이력은 화면에 보이시는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전체 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부지 향적사. 향적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수리 입운봉. 구름 낀 산봉우리로 수리나 들어가. 고목 무인경. 사람 발길 없는 고목숲을 지나니 심산 하처종. 깊은 산 어딘가 종소리 울리누나. 천성 열위석. 샘물은 가파른 바위 틈에서 목매는 소리를 내고 일색 냉청송. 햇빛은 푸른 소나무 밑에서 열을 식히네. 방모 공담곡. 어스름 저녁 텅 빈 연못 구석에서 안선 제동용. 안선으로 번뇌망상을 눌러보내. 그럼 이것으로 왕유의 과향적사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